안녕하세요. 금과터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도입 강연을 맡게 된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학부 2학번 소속 김도훈입니다. 저는 지금 보이시는 왼쪽 사진과 같이 이 금과터 강연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이 팬데믹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저렇게 금요일 과학터치가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또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교수님을 만나 뵈면서 여러 강연을 듣고 또 질문하고 배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무엇인지는 오른쪽 사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강연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내신 많은 교수님, 박사님들이 자신의 연구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같이 소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금요일 과학터치를 이용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좀 더 알차게 금요일 과학터치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 사용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용법은 질문하기입니다. 제가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던 시절에는 강연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강연이 끝나고 나면은 교수님께 줄을 서서 사인을 받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계시는 연구실이나 또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수님의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메일 주소로 정중하게 교수님께 강연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교수님들께 드렸던 질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김광석 교수님께서 금요일 과학터치에 찾아오셨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광석 교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나노물질들을 분석하는 등 빛과 레이저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께서는 레이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예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기를 관측하는 그러한 응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를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하늘 위로 어떤 물체를 띄어 올려서 관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 지상에서도 이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레이저를 하늘 위로 쏘아 올리면 이 미세먼지나 유해 가스와 부딪혀서 이 레이저가 일부 굴절되거나 반사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되고 굴절되는 레이저의 양을 측정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레이저를 미세먼지에 쏘아 올리지 않고 행성에 쏘아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레이저를 행성에 쏘아 올리면 우리가 행성의 생김새, 행성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교수님께서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X선을 이용해서 행성 표면을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생각했던 그렇게 행성 표면의 생김새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 표면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저희가 X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원리와 비슷한 원리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SEM이라는 주사전자 현미경인데요. 이 현미경은 미세한 시료를 관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시료를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현미경의 원리를 그대로 행성에 이용하면 행성 표면의 생김새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에 대해 좀 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부산에서 뇌공학자 김대수 교수님의 강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저는 뇌공학자라는 꿈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강연이 너무나 흥미롭게 보였고, 또 김대수 교수님의 책을 몇 권 읽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김대수 교수님의 강연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김대수 교수님께서는 뇌공학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쥐의 뇌를 조종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우리가 쥐의 뇌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연결해서 그 마이크로칩에서 나오는 전류를 통해 쥐의 뇌를 조종할 수 있다는 이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의 뇌를 조종하는 이런 기술을 응용을 하면 뇌의 특정 부위의 역할을 규명하거나, 또는 파킨슨병과 같이 지금 뇌 질환 중에 난치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다양한 병들을 치료하고 또 면역력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쥐가 자신이 조종당함을 인지할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쥐가 조종당하는 동안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대로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쥐가 조종당하는 동안 생각이라는 걸 하지 못하는 상태인지, 그런 점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자 김대수 교수님께서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점이 궁금해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험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실험인데요. 이 미로에 쥐를 냅둬놓고 이 앞서 설명드렸던 쥐의 뇌를 조종하는 이 기술을 통해 쥐의 뇌를 조종해서 미로를 탈출하는 이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미로의 잘못된 길에 도달하게 되면은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지는 쥐의 뇌를 조종해서 성공적으로 미로를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쥐는 몇 번의 전기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쥐를 조종하지 않은 채로 미로에 넣었을 때도 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은 피하면서 성공적으로 이 미로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쥐에게 너가 조종당하는 동안 생각을 할 수 있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는 쥐가 조종당할 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저는 나사에서 연구하시는 폴융 교수님의 강연도 들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폴융 교수님의 이런 대중 강연 또는 인터뷰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폴융 교수님께서는 이 강연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이든 아니면 미생물과 같은 진화가 덜 된 아이들이든 이렇게 우주에는 어떤 생명체든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행성의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당시 EM 원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EM은 자연에 유익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같은 이런 균들을 모두 모아놓은 원액인데요. 이 원액을 이용해서 식물을 좀 더 성장을 촉진시키는 등 다양한 곳에 이 EM 원액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도 미생물이 있다면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EM 원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다른 행성의 미생물은 우리와 진화 과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미생물만의 특별한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 교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질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것이 나사가 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성공한다면 그 외계 생명체를 찾고 난 다음에는 그 외계 생명체와 서로 교감을 하거나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 서로 공생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며 나사 역시 그러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질문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질문이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엉뚱한 질문에도 교수님께서는 엄청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생각하던 간에 그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면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재밌고 또 쉽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이 떠올렸던 간에 이 질문하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들으면서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두 번째 사용법은 연구하기입니다. 이 연구라는 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제안드렸던 사용법 첫 번째 질문하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는 방향입니다. 이 질문하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하거나 또는 가설을 세우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떠한 연구를 학창시절 때 했으며 이 연구를 학창시절 때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금과터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바로 화면에도 보이는 녹조입니다. 이 녹조는 제가 학창시절 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황토 역시 이렇게 다른 수중생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조금 더 친환경적인 녹조 제거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 때문에 고기를 연하게 만들고 소화를 더 잘 되게 만들며 염증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런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녹조의 주 원인인 녹조류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인 우리와는 다르게 단백질이 조금만 분해가 되어도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파인애플로 만들어졌기에 인체에 치명적이거나 환경에 유해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이용하면 친환경적인 녹조 제거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분은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찾아오셨던 녹조 현상에 대해 연구하시는 주기재 교수님입니다. 제가 제 아이디어를 주기재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주기재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적조 현상도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므로 녹조 제거뿐만 아니라 적조 제거에도 이 파인애플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녹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라는 곳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곳은 낙동강에 있는 생물 자원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이것을 필요한 기업이나 또는 교육기관에 분양시켜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녹조를 분양 신청했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녹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사진은 제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으로부터 녹조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 사진에 보이다시피 녹조와 파인애플을 서로 섞어서 저렇게 시험관에 반응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 반응시킨 녹조를 저희가 이제 오른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조 또한 저희가 얻어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적조와 같은 경우는 국립수산과학관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국립수산과학관에 찾아가서 이 적조를 관측하고 적조를 받는 과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연구를 진행했고 제가 진행한 연구를 빌미로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전국과학 전람회에 제가 전시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질문을 연구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그 과정을 전국과학 전람회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명품의 형태로 했다면 전국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학생으로서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쉽지 않은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얻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이런 대회에 출품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게 된다면 꼭 이러한 대회에 출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제안드리는 세 번째 사용법은 진로 찾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이라는 걸 배우고 있을 겁니다. 과학 시간엔 과학을 배울 거지만 이 과학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넘어가면 총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힘을 다루는 물리,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화학, 그리고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와 우주에 대해 탐구하는 지구과학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4가지로 세분화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주변에는 더 많은 분야로 세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분화되는 분야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상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력 과학터치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밀한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융력 과학터치에 찾아오시는 강연자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세밀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관심 분야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야가 재밌는지 이러한 부분을 이 금융력 과학터치를 들으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 금융력 과학터치를 들으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학과 정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연구하는 뇌공학자가 되고자 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신 이대희 박사님입니다. 이대희 박사님과는 한림원 멘토멘티에서 처음 만나 뵙게 되었고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금요일 과학터치를 하시지 않으셨지만 대전,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금요일 과학터치 강연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금요일 과학터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생명공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가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간에 보이시는 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실 분이 정재승 교수님입니다. 이 정재승 교수님 역시 뇌공학자이시죠.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께서 해주신 여러 대중 강연 그리고 책들을 읽으면서 뇌공학이 얼마나 재밌는 학문인가 그리고 이 뇌공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분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김대수 교수님입니다. 최근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셨기도 한 분이신데 이분의 강연과 책을 들으면서도 저는 뇌공학이라는 분야에 너무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책과 강연을 본 토대로 저는 제가 뇌공학이라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 진로 희망사항에서도 뇌공학자라는 이 4글자를 당당하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로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흥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금요일 과학터치 중에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최근에 금요일 과학터치가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대통령 과학장학금이었는데요. 이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과학장학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봉사활동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인데요. 이 금요일 과학터치가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 금요일에 곽토치에서 봉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사에 자주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봉사활동에서 그 금요일 곽터치의 강연 보조를 서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금요일 곽터치를 보고 또 금요일 곽터치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점을 그 오른쪽 이 내역에 서술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올해 뽑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이 됐던 것은 카이스트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카이스트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3개인데요. 이 인재상 3개 모두 저는 이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하는 도전,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서 얻게 된 제 창의성, 그리고 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봉사하면서 얻게 된 배려, 이렇게 3가지를 모두 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금요일에 과학터치 에서 제가 질문하는 힘을 길러서 얻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카이스트에서 새로 추가된, 작년에 추가된 그 자기소개서 1번 문항입니다. 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금요일 과학터치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던 식물의 지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서술했고, 그 결과 카이스트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즐겨 듣던 강연을 도입 강연으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